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동준입니다. 존경하시는 손모 선생님께서 이미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저의 경험담을 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 발표 제목은 Paying Forward예요. 제가 이거 처음 들었던 게 언제 들었었냐면 2000 아마 2001년에 들었습니다. 2001년에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저한테는 꽤 많은 울림이 있었고, 그게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이제 모든 이 주일에 혹은 토요일에 하는 모임에 가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얼마만큼 바보스러운 사람들일까.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지금 연휴 시간에 맞춰서 놀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토요일 날 여기 여러분 이 황금 연휴에 여기 오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 바보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삶을 우리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수환 추기경이시거든요. 김수환 추기경에서 생전에 이제 자신의 글 가지고 전시회를 강제로 하게 됐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하라니까 전시회를 이제 강제로 하는데 그 중에 본인의 자아상을 놓고 그 밑에는 이제 바보야. 요게 아마 중앙일보 기자의 눈에 엄청나게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아니 왜 바보라고 스쳤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을 스스로 보면서 바보 같지 않느냐. 근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바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기경께서 하셨던 말이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웃과 행복할 줄 알아야 된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줄 알고 양심적으로 살아야죠. 그걸 실천하는 게 괜찮은 삶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게 괜찮은 삶인데 아마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여전히 바보스러운 삶처럼 보일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매우 부끄러운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치학자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핵무기 확산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저를 이제 초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 박사과정, 이 과정에 대학원생들이 쓰는 수업을 한다면, 안보 관련 수업을 하게 된다면 아마 제가 쓴 논문들을 아마 읽어야지 아마 졸업을 할 겁니다. 그렇고요. 저는 1968년생이고, 그 다음에, 손모 선생님께서 여기 가실 때 저는 여기 학생이었었습니다. 네,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87년 선생님께서 역사주의 빈곤을 선생님께서 소개하셨을 때 역사주의를 비판하셨을 때 그때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다 느끼면서 지났고요. 딸이 하나 있는 가장입니다. 지금 딸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 벌써 만으로 30살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데 가서 초청도 받고요. 이게 벌써 꽤 오래전 얘기네요. 그냥 아마 이 자리에 불려오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손봉호 선생님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사회봉사상을 그 당시에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봉사상을 제가 이런 활동 내용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학교에서 써가지고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손봉호 선생님 계시죠? 예. 지금 총장님 바로 옆에 손봉호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쪽에 제가 있고 제 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도자료에서 소개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알려지게 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인데 제 옆방에 박종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정치경제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국가가 움직이는지를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제 하다가 이런 큰 난관 같은 게 부딪히면 저희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그 불만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탈북 청소년 아이들을 공부방 형태로 이제 운영하던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 돈이 얼마만큼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본의 논리가 그거를 이제 경험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탈북 학생들을 돌봐주고 있던 일종의 대안학교의 입장에서는 그 대안학교에 오는 정부 보조금이 그 학교에 있는 학생의 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대안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최대의 교육을 제공해가지고 빨리 졸업시키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슬프게도. 너무 슬프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 대안학교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걸쳐가지고서 이 대안학교의 자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 대상이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다른 생각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학교도 기독교 정신에 기반해서 처음에 출발했었습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돌보던 학생 한 명한테 너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1년 더 있다가 그 다음에 대학을 가는 게 어떻겠니라고 이제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벌써 이제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가능한 한 빠르게 대학을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꽤나 큰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던 이 대안학교마저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게 이제 밥 친구였기 때문에 박정희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밥 먹다가 제가 겪었던 이상한 얘기들을 좀 하게 되면 박정희 교수님이 그거를 기록을 하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18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서 자기가 봤을 때는 당신이 여태까지 했던 일을 밖으로 좀 드러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거부했어요. 근데 거부했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손목호 선생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이에요. 이거를 내 개인 차원에서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드러내는 것이 옳을까? 그래서 그 시간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그러면 당신이 팔을 버렸으니까 그럼 나도 들어가 보겠다. 라고 그러면서 박정희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좀 더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교수님이 모르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교수님이 알던 얘기도 있었고, 여기는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민복지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림 10동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미림여고 근처에 보면 성민복지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가가지고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반나절을 가가지고서 그 아이들과 같이 이 공부방 운영 방식으로 했었고요. 여기에 뭐를 했냐면 사실은 저는 공부방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왜 왕따를 나중에 당하게 되는가를 보면 결국 가서는 조선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몰라요. 특히 그분들한테 그 학생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에 해당되는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슬픈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슬픈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에서는 이 아이들한테 디지털 갭이 지금 이 문제가 되니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선 가정의 아이들한테는 디지털 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의 해법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는 컴퓨터를 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주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주 선한 의도로 시작됐어요. 근데 이 지금 10살 아이한테 컴퓨터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게임 중독이 빠지는 거예요. 이 애들한테 절제를 가르치고 이 아이들한테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는 모르는 방식으로 이곳에서 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있었던 그 수많은 보건정책이 이게 얼마만큼 현장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가를 그냥 국제정치학자 입장에서 저는 지금 핵무기 박사 연구하고 국제기구 연구하는 사람인데 현장에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서 이게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되는가를 좀 보게 된 겁니다. 그와의 저의 개인적인 어떤 관심, 그다음에 저의 국제정치학자의 관심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대인질의 피해자 문제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대인질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인질의 피해자들이요 아주 오랫동안에 걸쳐가지고 한국 사회에 안보 담론의 우세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가 됐다 하는 사실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인질의 이 금지 지역이라든가 미확인 지뢰 지역에 내가 갔다고 하는 증표처럼 있었기 때문에 특히 1970년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그 시대를 돌아가 보면 말을 하지 못하던 시기예요. 여러분 1970년대 있잖아요. 유신시대에 대인질의 피해에 관련되는 신문 보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통제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강원도 영월 출신입니다. 제가 영월에서 그 어릴 때 놀던 게 집에 근처에서 땅 파서 낚시하기 해가지고요. 땅 파가지고서 지렁이 잡아서 낚시하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총알이 있어요. 사용되지 않은 거. 그거 뽑아가지고서 불장난하고 그리고 그거 엿 바꿔먹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집에서 이제 입양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입양하신 분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정말 사회경제적으로 나쁘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지뢰 피해자였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현상적으로 봤을 때 한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손으로는 할아버지라 불렀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6살 나이 아이한테 아니 손이 없는 분은 손 없는 분, 할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혼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저희 경험들이 결국 가서 나중에 국제규범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 가서 연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다 보면 이 단체의 이사로서 활동하게 되고 이사로서 활동하게 되면 근사하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제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욕먹어요. 왜 욕먹냐면 왜 충분히 도와주지 않아. 당신이라면 충분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 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당신이 우리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래서 뭔가라도 해가지고 좀 더 도움이 됐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면 지뢰 피해자 구호법이라는 것도 만드는데 관여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사하기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안타까움을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지뢰 피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또 한번 와달라 해서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이분들이 썼던 그 일생 관련된 기록들을 보고 이분들이 내가 지뢰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읽을 때마다 집에 와가지고서는 그날은 정말 못해요.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저런 활동을 못하고 약간 심리적으로 어떤 복원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을 받아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교회에 보면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여기 여러분 온라인이 발전되지 않았을 시에 우리가 우리가 보면 필드트립 같은 걸 가잖아요. 그때 캄보디아 갔을 때 제안했던 상황이 그럼 그분들이 교회에 왔던 분들의 가족의 집에 가고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자면서 이런 작업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탈북 청소년 사업 같은 것도 하게 됐고요. 이것도 뭐 되게 단순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그 당시에 준비하고 있었고 작은 개척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탈북 자매들이 형제들이 왔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슬픈 일인데 여러분 이게 녹화돼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관련된 작업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았던 결과인데 지금 탈북에서 오셨던 분 중에서 젊은 여성들 중에 상당 부분이 제가 구체적 통계 수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말하기 힘든 회색지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제가 처음에 그거는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죠. 아주 수장적 사고를 통해서. 근데 만약 지금 어떤 젊은 여성이 북한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 사람들의 삶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해당되는 수치만큼의 이 확률로 이분들은 그 회색지대로 빠질 거다라고 하는 게 제 눈앞에서 들어오는 그 순간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처한테도 동의를 받고 사실은 이 작업은 처가 거의 다 했습니다. 처가 집에서 이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와서 밥을 먹였고 그다음에 딸과 저 셋이 각자 분야를 맞춰가지고서 이 아이들을 추가 공부방 형태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 8개월 만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지적 능력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해 8개월 만에 다 대학을 보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우니까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잠시 할 때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 그럼 내가 더 도와줄게. 뭐 필요하니? 그때 이제 요 사진이 제가 물어봤었어요.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는 바다를 본 적이 없대요. 도움받아서 간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 다음번에는 좀 더 좀 강도가 낮은 작업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 인도에서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서 어느 한 자매를 소개를 받았는데, 원래는 서울대를 이렇게 오고 싶었는데 서울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못 오게 됐습니다. 연세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 학생을 일종의 돌봐주는 작업들을, 그러니까 다른 작업과 같이 이 작업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서부터 했던 작업인데, 이것도 사실은 소개는 제가 받았고요. 주로 실제 일은 제 처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도 음식 가서 밥 먹여주기, 이 학생이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엄마가 필요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잖아요. 처가 본인이 한 며칠간 하더니 이게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더니 그럼 내가 엄마가 돼줄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경상대 교수하고 있어요. 이 학생을 내가 들었을 때 왜 이 학생의 삶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겠나 생각이 들었냐면, 인도에서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이 단칸방에서 살다 보니까 공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가로등 밑에서 공부했대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어쩔 수 없다. 또 그때 일은 다 중요한 일은 다 처한테 맡기고요. 대부분 일은 처가 다 했고요. 뭐 저는 필요하면 이런 것들 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 보면 그 집주인이 이게 지금 얼굴 색깔이 약간 다르다고, 그리고 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집주인이 자기의 신원증명을 뭐 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그 집주인한테 이건 제가 보냈던 그 메시지예요. 전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가가지고서 중요한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가가지고서 해결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 사람 또 많은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계기는 사실은 저에게는 과거에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한테 그 어떤 한 부분의 부고장을 여러분한테 공유했는데, 제가 유학을 다녔을 때 1996년입니다. 만 30년 전이에요. 갔을 때 저를 돌봐준 부부가 있었습니다. 구딘 부부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2002년에 제가 유학 중에 돌아가셨고, 나중에 할머니께서는 유학을 마치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농대에 있는 가금학과?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게 농대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가금학과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금학과에 학과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로터리 회원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로터리 친선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곳에 갔을 때 로터리 회원에 가가지고서 일종의 문화교류의 역할도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약간의 이제 말을 좀 재밌게 하기 해가지고요. 지금은 너무 감격을 해서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초청받아서 한국 동화 들려주기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저를 후견인으로서 저를 계속 봐주셨는데, 이분들이 했던 작업이 금전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주는 건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성탄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 때 혹시 쓸쓸하면 자기 집에 오렴? 라고 해가지고 저를 직접 데려와가지고서 아주 간단한 집밥 먹여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한국에서 온 아직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저에게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가, 지방 수준에서. 그래서 수많은 정말 행사들을 저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서 데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얘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서 얘한테 미국 민주주의를 좀 가르쳐 주려고 자기가 생각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내다니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더 적극적이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할머니가 일을 주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간혹가다 도와주는 일이셨고, 할머니께서 그 보고장에 나타나듯이 오랫동안에 걸쳐서 그런 작업을 하셨고, 이 할머니가 맨 마지막에 돌봐준 바로 외국 유학생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진이 저한테는 특별히 인상적이었는데 제 딸아이가 저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제가 사고를 당해가지고서 제 쇄골이 5조각이 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쇄골을 상태에서 운전을 못하게 되니까 이때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가게 됐을 때는 그때 오셔가지고 저를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모습이에요. 그 제 딸아이의 모습인데 이럴 때 이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때 간혹 갈 때라도 작은 선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그 작은 선물을 가져갔는데 약간 미안한 거예요. 그 미안해가지고서 작은 선물을 가져왔는데 좋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표정이 아마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진짜 정색을 하시고 저한테 영맨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영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가져올 필요 없어. 아무 압박 없어. 그래서 그때 약간 이제 이미 이분이 꽤 많은 유학생들을 보면서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가 발전할 수 없는가를 조금 더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을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 나라가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될 거다. 그때 수많은 외국 학생들이 올 것 같다. 그때 네가 페이 포워드 하면 된다. 돌려주면 된다. 그 사람들한테. 이때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이 날이 올까? 예. 과연 한국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될까? 내가 그러면 그때 유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고? 이게 반신반의. 그러고 싶으면 좋았는데 솔직히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남았었고요. 그 다음서부터도 그 전서부터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게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인식하게 되는 지평이 조금씩 넓어지게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좀 목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면 우리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했고 사람들이 그걸 풀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준비되리라. 요거를 이제 이 히브리 말을 그 당시 라틴 말을 바꿀 때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게 보신다가 여기 보면 준비한다는 말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볼면 우리가 미래를 알고 이 사람이 당할 고통을 알게 된다면 그냥 하나님의 성품상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조금씩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심, 미리 준비하심은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봤을 때는 아주 몇 가지 모습들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모습으로 들었을 때는 바로 기독교인을 통해서 준비하심이 저한테는 나중에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전체 삶을 돌아봤을 때 저에게서 좋은 선생님, 좋은 후원자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아주 특별한 정말 아주 개별적인 순간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별적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 한 나라가 발전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우리가 지금 중간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집단적 은혜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생물학, 그 다음에 천문학, 우주 이런 것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호기심이 있죠. 연구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약간 제가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논문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산의 범위가 좀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전체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이 개별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해해야 되는 과정이 좀 더 확대되면서 결국 가서는 제가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페이 포워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었던 것은 저의 개인적인 삶입니다. 저의 개인적 삶을 돌아보면 가운데 영으로서 태어났고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저의 사회 나이로 따진다면 저는 한 200살은 된 것 같아요. 예.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에서 지금 그 인류가 누리는 현재 이 문명을 누리는 과정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 졸업했던 전체 동기들 사진입니다. 같은 반에서 동기들 사진이에요. 이 중에서 대학을 제가 혼자 갔습니다. 나중에 2명이 그 이후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학을 이제 2명이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전체적인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그 저 개인한테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인식 지평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오게 됐던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한테 하고 나눠주고 싶은 얘기예요. 아니 세상은 이렇게 험하다는데 지금 이 비도덕적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와요. 이게 왜 오게 되는가를 여러 가지로 이제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일방적으로 받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나눔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더 많은 은혜가 오는데, 그 더 많은 은혜는 하나님부터 직접 오는 은혜가 있고요. 동시에 두 번째, 우리의 사회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집단적 차원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게 큰 은혜가 임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은혜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그게 결국 가서는 저한테 이게 이 은혜가 뭐죠? 더 이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증명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도 이제 사람 살면서 저한테 비도덕적 사람도 많이 다가왔고요.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원칙이 있어요. 사회를, 일반적인 사람들과 협력을 할 때, 협력을 해가지고서 10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3 이상을 가지겠다고 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협력의 기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왜냐하면 6대 4로 누른다.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저에게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 저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저한테는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원칙을 사용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많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서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사회는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서 20%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르면서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는 도덕적인 사회가 충분히 됩니다. 20%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크게 문제없이 살 수가 있는데요. 20% 정도만 되는 사람만 있어도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긴장하고 조심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가서는 내 삶에도, 나가 편하게 사는데도, 그리고 이게 좀 더 좋게, 정말 이 은혜롭게 사는데도 큰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버티셔도 괜찮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충분히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